프린터 받으셨죠? 이게 공인중개사법 그 핵심 비교정의 프린터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 다 기억하면. 근데 지금 이거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암기한다고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수업할 때 그냥 찾아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밑줄 치고 하다가 또 이거 느들느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면 또 새로 프린트 해달라는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소중하게 쓰고 어떤 분들은 코팅해가지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년 되면 또 법대로 바뀌니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56개예요. 56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게 56개 우리 40문제 나오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80점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할 때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어떤 분들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받고 엄청나게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암기할 게 많냐. 1년 동안 할 건데 1년 동안 2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1년에 2장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듣고 보고 잊어먹고 듣고 보고 잊어먹고 끝없다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나올 것 같으면 뭐 이것만 암기하면 하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처음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계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더라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정상이구나. 처음이면. 그러다가 서서히 공부는 신압으로 해야 됩니다. 신압으로의 뜻이 제가 신압으로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국어 시험에 신압으로의 뜻을 쓰시오 했는데 틀렸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표준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는 신압으로 하셔야 된다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오버페이스해서 지금부터 뭐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업만 듣고 그냥 예습 복습하지 마세요. 이번 11월, 12월은 꼭 하고 싶으면 민법만 하시라고요. 다른 과목은 하지 마시고. 사람이 민영을 타야 되지 일주일 내에 계속 예습 복습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은 막판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전부 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교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데 총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법도 총칙이 어렵고요. 공인중개사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자, 맨 위에 출제 경향 분석을 보니까 총칙은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2문제 출제되는데 뭐가 출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럼 결론은 그 밑에 있는 중개 변천 과정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의 연역입니다. 연역, 역사.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략적인 내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험에 한 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1회부터 30회 시험 중에서 1995년도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25년 전에 한 번 딱 나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일부러 40문제를 내면 40문제 다 중요한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문제 정도는 사이드에 있는 걸 내요. 못 맞추게 틀리라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옛날에 전국에서 400명이 만점이 나왔어요. 응시자동에서. 그래서 그 출제인들 다 잘렸어요. 만점이 400명 나왔다고. 일부러 못 맞추게 사이드에 있는 걸 한 4문제 정도 낸다고 40문제 중에서.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거 포기해도 80점만 받으면 돼요. 공인중개사법.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이 90%는 적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뭐 80점 받으면 다른 데 못해주면 다른 거 50점씩 받아도 합격이잖아요. 평균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전략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중에서 제 과목이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 그러나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히. 자, 그래서 변천과정 연역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양각 1번 객주 그간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 자유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객주라는 말이 뭐냐면 객주.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객주. 저는
저는 영화에서 객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객주.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객주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객상주인 줄임말입니다. 객상주인, 객상주인 줄임말이라고. 객상주인 줄임말이 객입니다. 상인. 옛날에 이거는 문헌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역사적인 흐름을 보는 건데, 옛날에 상인들은 거대 상단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우리 5일장 보면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객장. 객이 손님이라는 뜻이죠. 객. 그래서 손님 돌아다니는 상인을 객상이라고 불렀어요. 그 돌아다니는 상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객상 주인이에요. 그걸 줄여서 객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객주에서 출발했다고요. 이 객주는 부동산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관을 또 하고 여러 가지를 일을 했어요. 옛날 객주 여가도 제가 봤는데, 예, 그게 우리 중개제도 효시라는 말은 10초가 되겠습니다. 객주. 거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간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흥정을 붙여서 구전을 먹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객주는 본 적이 없는데요. 어릴 때 거간은 봤습니다. 시골에서 5일장에서 소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껐으면 못 봤겠죠. 저는 신신 산골에서 커가지고 거간이 소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데, 그때 소 가격이 몇십만 원밖에 안 했는데, 100만 원도 안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3만 원 주더라고요. 그간한테. 옛날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논 한 마리, 소 한 마리, 서울에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소 가격은 별로 안 올랐죠. 지금 소 아무리 비싸봐야 500만 원 안 해요. 더 비싸요. 지금 제가 소를 안 키우고 정확하게 소 가격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0만 원은 안 하는 겁니다. 소 가격이. 근데 집은 지금 1000만 원짜리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객주 거간에서 출발을 했고요. 양가를 이번에 보면 시험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보기만 하세요. 각회라고 불렀는데, 최초의 부동산 개업공개사를 각회라고 불렀다. 이 각회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각회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을 하는 전문 직업인을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8회 때 딱 한 번 출제됐다고요. 최초로 우리 부동산을 전문을 하는 중개업자를 뭐라고 불렀냐? 각회입니다. 거간은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관을 또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게 거간이었고요. 중개업만을 전문을 하던 사람을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최초로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법이 없었다고요? 자, 우리 법이 있는 세상이 좋은 겁니까? 법 없는 세상이 좋은 겁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죠. 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어원은 삼수자, 물숫자에 갈 것자, 물을 흘러가듯이 하는 게 법입니다.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이라고 원래 취지는, 어원은. 그러나 제가 법을 공부해보니까 법이라는 건 통치 이데올기이더라고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 타수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숫자가 많은 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개인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반드시 진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법이 무조건 악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반드시 선이고 반드시 진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법이라는 걸 뭔가 해라, 뭔가 하지 말라, 이거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처벌하고, 뭔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처벌하고, 이게 법이죠. 규제하는 게 법이라고요.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옛날에 법이 없다가 최초로 생긴 법이 바로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규제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1983년부터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인가제.
그전에는 자유업이었다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인가제로 바뀌었다가 양가로 4번에 보니까 1922년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게 제정되었다. 소개영업 취체규칙.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강의 안 합니다. 이거 처음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책에 있는 거니까 한 번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시험 보기 전에. 예, 소개영업 취체규칙, 취체 이것도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제시대잖아요. 1922년도에. 그래서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소개영업 취체규칙은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다. 객주거간규칙은 최초의 법제도이다. 근대화된 법입니다. 소개영업 취체규칙은 1922년도 이때는 허가를 받았답니다. 허가. 일제시대 때는 순경을 순사라고 불렀어요. 순사. 굉장히 무서웠는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답니다. 이거 소개영업 취체규칙 중개업을 하려면 일제시대 때는. 그러다가 양가로 5번에 보면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도 헌법을 만들게 되고요. 별로 민법은 1958년도에 만들어가지고 1960년도부터 우리나라 민법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우리 이런 소개영업법은 196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민법이 196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신고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유업이었다. 자유업.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자유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인가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인가제. 1890년 인가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1922년도 소개영업 취체규칙 일제시대 때는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면서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신고제를 시행하다가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양가로 6번에 제정되면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등록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자유업이 중요할까요? 등록제가 중요할까요? 등록제. 즉 역사 공부. 저도 역사 공부를 잘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저는 맨날 고조선 시대만 남기를 다 했어요. 근데 시험에는 고조선 시대 나오는 게 아니라 근현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이후부터 오히려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과거는 이거 자료도 없어요. 문헌도 없어요. 고려시대 때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겠죠. 신고, 허가, 등록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면 되겠는데요.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라고 했는데 신고라는 것은 니는 이 적법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신고 간증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신고는 받아줘야 된다고 무조건 신고를 하면 적법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지금도 음식점 같은 거는 신고제입니다. 그러면 음식점 장소만 구해가지고 여기서 식당 하겠다 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조리사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장사하겠다 하면 신고 받아줘야 돼요. 근데 허가제라는 건 뭐냐면 허가제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 허가 간증에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왜 1961년도부터 신고제를 하다가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12월 30일부터 허가제로 바뀌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960년도까지는 소 한 마리, 논 한 마리이 서울의 집안채 가격이 똑같았다고요. 그러다가 1970년도부터 경제개혁 5개년 개발이 시행되고 새마을운동이 시행되면서 저도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부터 5천년 역사를 본다면 4,950년 동안 바뀐 거하고 최근 50년 바뀐 거하고 따지면 최근 50년 동안 바뀐 게 더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어릴 때 초가집에서 태어났어요. 호롱불 켜고 있었어요. 명절 때만 촛불 켜고 이렇게 있었어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전기불도 들어오고 수도불도 나오게 되고 도로도 막 새마을운동 한다고 반듯하게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1970년대에 폭등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규제 법령을 논의하다는 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규제를 해야 된다,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3번이나 국회 입법을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1970년도 타임을 놓쳤죠. 그러다가 1983년도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정부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학자들에 따르면 다르지만 구테타 정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법령을 엄청나게 많이 시행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198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제로 바뀌는데 강력하게 이제 투기, 1970년도에 부동산 산업이 그 다음날 바로 2배씩 오르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했다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래서 1970년도에 부동산에 눈을 뜬 분들은 지금 전부 다 50억 이상 다 부자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돈 벌기는 폭리를 취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면 그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미등기 전에 계약서 뭐 등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넘겼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제 부동산도 아무나 못하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안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허가제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83년도부터 계속 허가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 군사 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제계획 완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1985년도 9월 22일 날 1회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는 저도 언제 자격증을 땄냐면 제가 10회 때 자격증을 땄으니까 10회 때가 뭐냐면 1999년도 4월 25일 날 저는 자격증을 땄어요. 4월 달에. 그 자격증을 따려고 바로 허가 신청을 했어요. 따자마자.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허가 신청했는데 언제 허가 될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줄게 이러더라고요. 허가 총량제가 시행됐대요. 허가 총량제. 그 당시 제가 허가 신청할 때 개업공개사 숫자가 42,000명이었습니다. 지금 10만 5천 명입니다. 2배가 늘었어요. 20년이 넘었죠? 20년 만에 2배나 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허가가 안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면 해가지고 그냥 학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제 10회 시험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마 허가가 받았다면 그때 지금 갑부가 돼 있거나 아니면 거지가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망했거나 부자가 돼 있거나. 근데 학원 강의하니까 뭐 망하지도 않고 부자도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허가제와 등록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게 신고제와 허가제는 명백하게 신고를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허가는 허가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등록제는 신고제와 다른 점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은 등록도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 자격증만 따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다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사무실만 확보하고 자격증 있으면 무조건 등록을 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적법 요건을 갖춰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록제와 신고제 차이점은, 신고제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변호사 전부 등록제입니다. 약국도 가보면 등록증 걸려있고요. 병원도 가보면 등록증이 있어요.
자격증만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신고제는 자격증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격증입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자격증 따도 등록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다. 지금 13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14페이지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정 목적은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이거 연역은 각 회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9회 때, 각 회. 9회 때가 아니고 8회 때. 1995년도 딱 한 번 출제됐다.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 뭐냐? 각회입니다. 이거 한 번 딱 나왔다고요. 35년 동안 한 번 딱 출제됐습니다. 그 목적은 8번 출제됐어요. 이때까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을 31번 가면 8번 나왔으니까 3, 4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1번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1번에 보니까 있죠? 그 보고 그냥 프린트에다가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좀 이렇게 색칠만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막 이렇게 색칠만 다 돼 있을 거예요. 다음에 보면 이거 내가 언제 봤지? 또 다음 달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계속 고통받아야 된다고요. 자, 거기에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1번에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용어 정의에서 하겠지만 공인중개사는 뭐냐면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그 개업 공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자격증만 따면 중개업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 일도 못해요. 자격증만 따면. 저도 지금 자격증 땄거든요. 제가 중개업 못한다고요. 중개를 직업으로는 못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논리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를 밑줄 지났습니다.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프린트 1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어떤 분은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하니까 따지더라고요. 사람을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를 육성하는 건 알겠는데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국민 재산권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험에는 8번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나는 어떤 분들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나는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는 못하겠다. 저도 암기 잘 못합니다.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 돌아서 잊어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다 암기하는 거예요. 반복성, 은어라는 게 반복성, 왜 이런 말을, 이 말뜻이 왜 이러느냐.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은어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대화하듯이 계속 이 책 읽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암기하려고 힘쓰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수업만 들으라고 일단은 이번 달, 다음 달은 단 꼭 하고 싶으면 민법을 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민법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 안 들면 그냥 안 해도 돼요. 민법도. 처음 2달은 그냥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하면 진짜 호기심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다 수업할 때 또 뭐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 예습이 바람직할까요? 복습이 바람직할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통은 복습을 하라고 많이 말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그러나 교육 심리학자들의 일관된 견해는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그 강의하다 보면 공부 어떻게 하면 고득점합니까? 이런 거 자꾸 묻는다고요. 공부 뭐 필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필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필기 안 해도 자료는 오늘 지금 두 장 해드리고 이것만 다 해도, 이거 필기 안 해도 이것만 보면 80점 맞는다 해서 다 알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필기하는 게 공부가 잘 되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실험을 해봐도 필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선악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한 분은 남편은 숨소리까지 다 필기를 하고요. 부인은 전혀 필기를 안 하더라고. 둘 다 합격했거든요. 그 선악을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필기 안 하기를 저는 추천하고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두 가지 일을 못해요. 남자는. 여자분들은 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는 보니까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서, 립스틱 바르면서, 껌 씹으면서도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밥 먹다 전화 오면 밥 다 흘려요. 전화 왔는데 신경 쓰다 보면 밥을 못 먹어요, 제대로. 남자들은 두 가지 일 잘 못해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안 된다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분리돼요. 그거는 서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긴 하니까 내한테 맞는 거는 공부를 해봐야 이게 필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를 내가 공부를 해보면 스스로 느낀다고. 굳이 나무 프린터 복사해가 다니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맞는 방법을 발견을 해야 된다. 공부해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5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공인계산법의 목적이 지금 20회 시험에 출제됐잖아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 목적이.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OX 문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자료를 내드릴 거예요. 이제 수업을 들으면. 첫날이라서 오늘은 이게 그냥 그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쓸 자료예요. 근데 이게 100% 이게 조금 여기서 수정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공인계산법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도 개정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만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그 문제 밑에 보면 법령의 구성 및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밑에 보면은 시행령. 이게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계속 시행령 이런 말을 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자, 이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효력이 없죠. 그 마찬가지로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고 또 대통령령에 위반된 국토교통부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보면 집회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회 신고하면 돼요. 이거 모임하는 거. 한 명이 집회할 때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 미리 신고를 안 했으면은 혼자서 이게 이게 들고 시위하는 거 맞죠? 1인 시위. 네, 1인 시위는 신고 안 해도 돼요.
1인 시위는 크게 막 그게 뭐 피해 입힐 게 그렇게 없잖아요. 1인 시위는. 지금 국회 앞에도 가보니까 천막 쳐놓고 1인 시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 대전시청에도 가보면 혼자서 시위하는 사람 많아요. 국토교통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혼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신고하면 돼. 그냥 아무 때나 신고하면 돼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집시법에 보면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조례가 지금 맨 밑에 있는 거냐.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거든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인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보면 서울광장이라고 있어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집시법에는, 법에는 집회 신고만 하면 되는데, 광장 사용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 광장 사용이 집회하려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다. 이게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령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 명령입니다. 헌법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법을 위반하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헌법 위반에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은 포괄적인 규정만 정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처벌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뭐 그냥 추상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다고 헌법은 행복주권이니 뭐 기본권이니 이런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자, 이제 법률인데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은 공유계산법이고 부동산의 신고 등에 관한 법이고 법률은 개정되어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건 아직 개정 중에 있다고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과목은 공법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에 아주 세부적인 절차까지 다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날짜 같은 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서울은 한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3,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에 있어요. 이게 시세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1억 1,000보다 더 높이 올리려면 법률에 있으면 야당이 반대 무조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반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야당이 항상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럼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되기가 쉽지 않죠. 뭐 싸우다 보면 그게 잘 안 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 번에 막 모아가지고 막 몇 건씩 그냥 일괄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법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는데 절대 법을 못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국무회의 의결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이런 건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금액 같은 거는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집 시세, 부동산 시세가 자꾸 올라가면은 이걸 좀 더 높여야 되잖아요. 서민들 보호해 주려면. 그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법률로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거는 대통령령, 아주 세부적인 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 폐업 신고서 서식, 이런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이 법률하고 법규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 이렇게 하잖아요. 공시법령. 공시법령이라는 말 뜻은 등기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공시법령이라고 하면 법령이라는 말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 그 다음에 38개 조문입니다. 38개 조문. 38개 조문.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9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118개 조문밖에 안 돼요. 118개 조문.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민법이 1118개 조문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103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몇 개 조문이 있는지는 그냥 참고로 공부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118개 조문이 우리 시험이 몇 문제 시험이 나온다고 해서 시험이 40문제 시험이 나오는데 오지선다행으로 동그라미 1, 2, 3, 4, 5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오지선다행이면 40문제면 얼마입니까? 5, 4, 20, 200개 지문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시험에 나온 게 200개 지문이에요. 과목당. 200개 지문인데 우리 법령 조문이 118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요? 얼마나 범위가 좁아요. 그러면 우리 법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빨리 그 다운받았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받았어요. 거기 받았으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법제처. 다시 한번 꼭 다운받았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왼쪽 메뉴에 있는 아이콘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거는 판례고요. 왼쪽 메뉴에 있는 거 클릭하면은 거기 현행 법령이라고 나와요. 거기에다가 공인중개사까지 치가지고 검색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조문 숫자도 나와 있을 게 공인중개사법은 맨 뒤에 있는 게 51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쉽게 내버리면 다 100점 받겠죠? 그래서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말장난이 심하다고 이걸 참아야 돼.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게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막 따지면 다 못 찾아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달라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차이가 막 그래요. 문제를 보면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엄청나게 짜증난다고 이 과목이 처음에는. 근데 몇 번만 연습해보면 쉬워요. 몇 번 틀려보면 남 속이는 거는 해보면 재밌어요. 몇 번만 해보면 처음에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남을 안 속여봤기 때문에 이런 거 말장난하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조금만 연습해보면 쉬워진다고요. 자, 그래서 법령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조례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지방의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시도조례가 있고 시군구조례가 있겠죠. 시도조례, 시군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가 정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가 정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구체적으로 시도조례 내용은 암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16개의 시도가 있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하면 17개죠. 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지자체별로 다른 걸 시험에 낼 수는 없죠. 서울시 조례 따로 암기하고 제주시 조례 따로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오늘 내드린 그 프린트 거기 보면 52번에 보면은 수수료라는 말이 있는데 52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암기 오늘 내드린 프린터 핵심 비교령의 프린터 52번에 보니까 수수료라고 있죠? 수수료의 그 1번, 2번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조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시도조례 1번, 2번 해가지고 시도조례입니다. 1번, 2번이 시도조례,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찾았습니까?
52번에 응시수수료 1번 응시수수료와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시도조례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요 4개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시군구. 원래 지방자치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에 들어가는 거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법상은.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투자해도 늦은 편은 아니에요. 인구를 80만 명으로 만드는 게 정부 정책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아직 50만 명이 채 안 되죠.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80만 명 되니까 늘어난다고요. 계속. 그럼 구가 생겨요. 구가 생기는데 그때는 광역자치단체로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군구에 해당돼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럼 원래 시도의사가 자격증 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먼 날 몇 년 지나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격증 따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영역으로 나가지만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에 충청북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 도지사가 줍니다. 근데 오송육은 또 충청북도 충청북도인가 보더라고요. 좀 헷갈려요. 어쨌든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줘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하는 분이 자격증 따면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고. 자, 시도조례, 시군구조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각 1번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성문법, 불문법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 했습니다. 전부 다 이거 성문법,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습니다. 불문법. 성문법이라는 성, 이룰 성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 성문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 성문법이죠. 민법, 상법, 형법, 헌법 이렇게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이 좋아요? 불문법이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선악을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성문법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성문법,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저지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하고 법조문에 없는 건 처벌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신종 범죄, 인터넷을 통해서 신종 범죄 이런 게 일어나면은 법조문에 없으면 처벌 못해요.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면, 새로운 수법이 도입되면 그 법을 계속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문법은 법조문에 없으니까 그냥 판사가 판결하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상식적으로 나쁜 짓 한 거는 저거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문법은 법조문에 없으면 처벌 못한다고요.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문법을 글자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법조문이. 근데 불문법은 법조문이 없어요. 그냥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글자가 있다는 얘기, 문자가 이루어져 있다. 성문법. 글자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사회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성문법.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암기만 했어요. 한자를 잘 몰랐으니까 한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글자를 이룰 성자, 글을 문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 성문법이에요. 불문법, 불, 없다, 문자가 없는 법. 법조문이 없는 게 불문법이라고요.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불문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없으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 해서 민법이라고 했죠. 사인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는 거는. 그리고 3법 총칙 중 일부 규정 적용하는데 중개보수 상인이라는 규정 적용됩니다. 상인을 해서는 그에 상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공개사는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 3법 총칙 일부 규정을 적용하니까, 상인 규정을 적용하니까. 3법상 상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내놓으면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건물주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법 바뀐 게 중개보수는 무조건 0.9가 아니고 0.9, 0.5가 아니라 그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또 깎을 수 있다는 얘기. 더 높게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해요. 제가 건의를 옛날부터 그랬어요.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백화점 옷도 안 깎는데 정가제인데 우리도 정가제를 해달라. 차라리 0.1이든 0.2든 딱 정해졌으면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똑똑해가지고 못 주겠다. 협의가 불성립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나는 10,000원밖에 못 주겠다 웃기면 받기 힘들어요. 법이 없다고요.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서울 같으면 10억짜리면 원래는 0.9%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관행이 얼마 받냐면 400, 500 정도 받아요. 0.4에서 0.5 받아요. 제 친구도 전화 와서 10억짜리 했는데 이거 얼마 주면 되냐 중개보수 묻더라고요.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했냐고 한 데가 없다더라고요. 그럼 뭐 한 400만 원 준다. 관행적으로 더 300만 원 준다고 우기면 더 받기 힘들다. 말해줄 수 있어요.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된다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깎도록만 돼 있다고요. 더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확인설명서에 0.9, 0.5 중개보수가 지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리 중개보수는 협의를 얼마 하기로 했음, 그리고 설명 들었음 하고 본인 작별로 설명 들었음. 은행이가 우리 대출할 때 설명 듣고 뭐 확인했음 이런 거 적잖아요. 이제 그렇게 적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번에 바뀔 게 아직 안 바뀌는 지금 바뀔 이번 예고가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얼마 받기로 협의하였음 해가지고 본인이 작별로 적어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못 받는다는 얘기. 중개보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일까요? 높은 편일까요? 0.9잖아요. 우리는 높아야 낮아요. 다른 선진국의 OECD 국가에 비해서 최고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낮아요. 제가 시험 보고 30대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수험생하고 똑같이 그게 같이 고통받거든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야 돼요. 힐링을 해야 돼요. 치유를 하려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해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한 사람 책 읽어야 치유가 돼요. 저는 휴가 책 읽으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로키 산맥 가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좀 받고 왔는데 미국에 물어보니까 50개 나라가 별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0개 주마다 다 달라요. 최고 높은 데가 8%더라고요. 중개보수가. 물어보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그 대신에 제가 법조문은 보지는 못했는데 관행이 매도인한테만 받는데요. 임대인한테만 한쪽에만 받아요. 근데 우리 양쪽 다 받잖아요. 상방으로. 그럼 우리 0.9%라고 해도 최대 양쪽 다 받으면 1.8%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8% 받아도 나누면 4%잖아요. 둘이 나누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보다 높기는 한데 그렇게 무조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또 권원보험 같은 걸 무조건 가입해야 되더라고. 권원보험료가 0.4%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권원보험 이런 거 가입 안 하잖아요. 권원보험이라는 건 권리 하자가 있으면 보험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들어가는데 뭐 근저당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인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권리분석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차차 강의하면서 또 부동산 학계로는 또 나와요. 권원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협의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무조건 0.9, 0.4 시도조례가 정한 금액을 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그냥 0.4면 0.4 무조건 줘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입니다.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법의 특징. 양가로 3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7페이지 용어쟁이부터 하겠습니다. 용어쟁이부터는 시험에 반드시 아까 앞에 있었잖아요. 용어쟁이 중개상을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오늘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전 배경 지식,
그럼 이거 모르고 그냥 시험 나오는 것만 하면 되지 왜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일반법, 특별법,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회법, 혼합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내법, 그 다음에 실체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국제법, 형법, 헌법 다 공법입니다.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공부하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도 공법이죠. 민법은 사법인데 그 민법하고 공법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뭐가 공부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민법하고 공법하고. 예. 그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공법이 어렵다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진정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민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사법이니까 사생활이니까 개인 사생활은 법조문에 다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법조문 성문법이라고 했는데 성문법으로 다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생활은 판례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이게 30문제 넘게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34문제 정도 나와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왜냐면 개인 사생활을 법조문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공법은 공적인 관계는 딱 법조문에 있는만 나와요. 판례가 거의 안 나와요. 내용은 많고 암기할 거는 많은데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법은. 뭐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시장 건축구청장 허가 받아야 된다.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요. 왜? 허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하니까 그냥. 그 민법은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민법은 진역 벌금 없잖아요. 민법 위반했다고. 왜? 개인 간의 관계니까 약속 안 지켰다고 처벌, 형사처벌은 못해요. 돈 빌려가지고 돈을 갚았다고 감옥 보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으면 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하고 재산 다 빼돌렸으면 끝이에요. 물론 재산 빼돌리면 형사상 채권 멘탈죄라든가 이런 걸로 형사상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빼돌림을 입증해야 되니까 미리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배우자 이름으로 미리 재산 돌려놓고 하면 그는 미리 빼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나고 나서 빼돌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기업체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보면 다 재산 다 빼돌려놓고 망해도 법인은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3대를 먹고 산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업하려면 빼돌려놓고 해. 배우자 못 믿으면 저한테 돌려놔요. 제가 잘 보관했다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민법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왜? 개인 간의 관계는 돈 안 줬다고 처벌 못해요. 감옥 못 보내요. 그 복잡하다고 이 개인 사생활은 그 진짜 사기꾼들은 처벌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사기가 되려면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아예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게 사기거든요. 진짜 사기꾼들은 처음에 이자 많이 줘요. 한 석 달은. 두세 달은 준다고. 그럼 그 사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판사한테. 제가 이자 잘 줬잖아요.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망해가지고 다음에 버려서 갚겠다 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순진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자 한 푼도 안 내면 그는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법을 공부하면. 그래야 등록금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자, 민법은 사법이고 민법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사생활이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공법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딱법에 정해진 거 그대로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공법이. 근데 하면 할수록 쉬운 게 공법이고 민법은 처음은 쉬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사생활은 하면 할수록 복잡하잖아요. 까먹어 특징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맡은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사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공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공인중개사법에? 네, 공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전부 99%가 공법적 요소입니다.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된다. 자격증 따가지고 시군구에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 옮기려면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된다. 휴업도 마음대로 문 닫으면 안 되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도장도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고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법에 있어요. 그 공법이에요.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공법이라고 했죠. 사법은 중개계약밖에 없어요. 중개계약. 사법적 요소는 중개계약밖에 없다고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뭐냐면 중개계약,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매도인이 팔 사람이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 못 팔아주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집 팔아달라는데 우리 집 좀 내놓게 좀 팔아주세요. 하니까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거 팔아주기 싫으니까 옆집에 안 해놓든지 말든지 나는 못하겠어요. 하면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사법적 요소니까 개인 간의 관계라고.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법적 요소예요.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이거 성립하는 게 계약이죠. 자, 우리 집 1억에 팔겠습니다 한데 매수인이 나는 1,000만 원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 그렇게 서로 하다가 협의하다가 성립 안 되면 끝이죠. 계약이라는 건 서로 합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래서 청약을 했다고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도록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주세요. 난 지금 바빠서 못해요. 월세 전월세는 안 합니다. 나는 매매만 합니다. 해도 돼요. 이것만 사법적 요소라고요. 이건 빼고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예요. 사무소 옮기는 건 내 맘대로 내 사무실 내 맘대로 옮긴다. 안 돼요. 미리 옮기고 나서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처벌받아요. 가태료 받아요. 이거는 처벌 안 받는다고 지방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다른 집 중개사무소 가서 내놓으세요 해도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적 요소와 공법적 요소가 둘 다 있는 법이다. 자, 17페이지 국내법이다. 동그라미 4번.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자격자가 자격증 안 따고 저 중국 가서 중개받아가 적발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안 한다? 좀 못해. 국내법이니까. 지금 뭐 중국은 자격증 필요도 없어요. 홍콩 같은 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옛날에 복덕방 자격증 없이 했잖아요. 중국은 아직도 그래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가서 중개받아 적발되고도 저도 미국에서 충격받았는데 뉴욕 맨하탄 그에 보니까 복덕방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덕방이라고 써놓는데 별로 없잖아요. 미국 맨하탄 그 중심가에서 복덕방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코리아타운, 뭐 뉴욕에 보면 코리아타운 한국인들 보자는데 복덕방이라고 적어놨던데요. 어쨌든 그렇게 무자격자가 복덕방을 운영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해 국가,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국내법이라고요. 국제법이 아니고. 실체법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 거기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지식만으로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용어 정의 보니까 28회, 29회, 30회 다 나왔죠. 지금 해마다. 이런 것만 공부하면 돼 이제. 자, 그러면 용어 정의가 뭐냐면 용어 정의라는 건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용어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국어사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워밍업으로
그냥 사전 배경지식만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 올려드리는 거는 꼭 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요 주장은. 계속, 여기 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프린트 계속 해드릴 거니까 따로 가지고 다니려면 하나, 뭐, 철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계속 다시 달라고 하면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올 때마다 집에 나가고 왔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만 좀 꼭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책만, 교재만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